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영의 사담입니다. 우리 헌법에 우리 민족적 단결을 무엇으로 근거히 하느냐라는 전문 내용 중에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동포애. 할아버니에게서 나온 형제다라는 뜻이죠. 할아버니에게서 나온 형제라도 살다 보면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재외동포라고 부릅니다.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통칭 74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포 전체의 10%가 해외에 근거를 두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지는 이제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동포의 역사가 대략 150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0년은 본국에서의 어떠한 법적, 제도적 지원도 없이 해외동포들 스스로가 어렵게 생활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사담에서는 평소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잘 가지 않았던 우리 동포에 관한 이야기, 재외동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자문위원이신 이희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재외동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중국과 연해주, 미주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자주 독립을 위한 동포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740만 재외동포가 179개국에서 뿌리내린 사연 역시 격변해온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우리 동포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동포들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를 보면 특징이 이런데도 한국 사람이 살까? 나라 수도 다양하고 숫자도 많고 갔던 사연도 많이 기구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역사를 알고 보면 무시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도 그 비극이 계속되고 있죠.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좀 현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740만 해외동포 얘기하거든요. 현재 남북한 합친 인구가 한 7,500만 정도니까 맞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해외동포, 해외에서 살고 있는 셈이잖아요. 일단 이 정도 규모는 그냥 전체 이제 자민족 인구의 10%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세계적 차원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게 통계가 정확치 않고 기준이 좀 각기 달라서 좀 학자들 간에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랫동안 몇천 년에 걸쳐서 있는 이제 이스라엘, 유태인까지 포함해서 하면 아무래도 인구가 절대 인구가 많은 데는 중국, 인도 이런 데가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숫자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시리아나 수단이나 이런 데서 계속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몇 위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 규모로 따져도 한 10위 안에 들고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근대사 또는 이제 현대사가 난민, 뭐 이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난민형 이민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민을 많이 배출한 나라다. 그런 만큼 이제 난민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도 좀 다시 봐야 될,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그런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역별로 보자면 이제 현재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곳은 이제 어디인가요? 일단 그 외교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이제 254만 정도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 미국이 한 5만 명 정도 차이로 2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뭐 82만, 그다음에 이제 뭐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그 이민 분포도를 보면 특징이 숫자도 많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이민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됐는데 거기는 주로 미주, 남미, 유럽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런 데도 한국 사람이 살까? 아프리카 이런 데도 보면 다 있어요. 다 있죠. 이게 우리는 197개국에 나라 수도 다양하고 숫자도 많고 갔던 사연도 많이 기구하고 이게 뭐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국내에서 지칭하는 말이 이제 해외 동포 또는 이제 재외 교민 또는 재외 국민 뭐 여러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달리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좀 하나로 모는 게 나을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찾아보면 동포는 이제 같은 나라 국민 뭐 아니면 민족을 다정하게 친근하게 이르는 말. 교민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이 가운데 이제 재외 국민하고 교민, 교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령에서는 지금 재외 동포, 동포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교라는 글자는 원래 중국에서 만든 글자라서 이제 중국 땅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지칭할 때 교라고 불렀고, 굳이 보면 이제 자기들이 중화라고 해서 예. 화교에서 나왔잖아요. 일본도 교라는 글자를 쓰나요? 일본은 일개인, 일본계라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고요. 중국은 뭐 화교, 교자가 훈으로 보면 더부살이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딴 나라 그래서 살고 이제 있는 이제 얹혀 살고 있는 느낌이어서 네. 재외동포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령은 다 지금 통일을 네, 했습니다. 이제 동포가 한배라는 거잖아요. 예. 축척제가 용인되던 시대에는 형제도 동모제가 있고 이모제가 있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형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형제만 따로 이제 동포라고 이제 원래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포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좀 중세적이고 개념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냥 재외 한인 뭐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법정 용어는 재외 동포 동포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조사하신 바에 따라서 이민사를 좀 어떤 식으로 좀 구분하고 또 어떤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개별적으로 이주한 이민은 고대 시대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민사를 얘기할 때는 19세기 중반 이후 철종 말년 대원군 초년 특히 임술밀란이 일어나던 그 무렵부터 이제 주로 함경도 일대에서 그렇죠. 이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기록이 그때 나기 또 시작하죠. 이 기근이 또 예. 있기도 했고요. 수탈을 피해서 이렇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서 이제 한인촌 마을을 형성한 게 이제 본격적인 예. 이민사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그 뒤로 국경을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와 만주에는 꾸준히 이제 이민이 형성이 되면서 1905년 을사늑약, 그다음에 1910년 한일 강제합병 이거를 전후해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주 이민사는 1902년, 3년 요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제 노동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이민선을 타고 가는 그게 이제 미주 이민의 시작이었죠. 그 비슷한 시기에 1905년에 이제 멕시코에 애니깽이라고 그러죠. 그 선인장 일종인데요. 베네켄 농장에 예, 그 농장에 이제 예. 이 인부들을 모집하는 예. 이민선을 또 타고 갑니다. 그분들이 지금 멕시코, 쿠바 이민의 이제 뿌리인데요. 일본, 인접한 일본으로도 이제 이민이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유학생이나 뭐 노동자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강제징용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눌러앉은 분들이 지금 제일동포 사회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는 정부 주도로 이제 농업 이민이 시작이 됩니다. 1962년, 3년 때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이제 농업 이민을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농장에서 일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사우파울로나 이런 데 많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1964년 아시다시피 이제 서독 광부들을 또 파견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파견을 하고 그분들이 지금 유럽 이민사회 1세대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63년에 이제 뭐 정부 지원하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농업 이민이 개시됐지만 예. 그에 앞서 저 반공포로 예. 면서 제3국행을 택했던 사람들이 인도에 갔다가 다시 브라질로 난민이 났죠. 그렇게 넘어간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정부가 개입한 집단 이민의 역사를 보면 이제 대한제국 수민원에서 하와이 이민 알선했던 예, 예.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일제강점기에는 특히 만주사변 이후에 조선인을 대거 만주로 이주시키고 예. 심지어 40만 호 이주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대거 만주로 이주시키고 대신 일본인을 또 조선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민을 이제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동포 수로서는 2위를 점하잖아요. 예.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는 길에 태평양을 가다가 하와이를 봤대요. 근데 하와이가 그렇게 바닷속에 우뚝 서 있는 섬인데 산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와이를 보고 감동해서 그 도산이라는 안창호의 호가 예. 하와이를 보고 지은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도산이 하와이라는 예.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이민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해외 동포 한 분 자체가 정말 역사죠. 그 자체가 정말 주인공입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살아왔는데 한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한인이기 때문에 예. 엄청난 고초를 겪은 집단적 좀 그러니까 해외 교민 순환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노예 노동입니다. 그 하와이 이민선, 멕시코 이민선을 예. 타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 원래 광고 모집할 때 했던 광고와 완전히 다르게 마치 이상향에 예. 이상향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이제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흑인 노예의 그렇습니다. 뒷자리. 특히 뭐 그래도 하와이는 7차례까지 계속 되면서 숫자가 계속 불어나는데 멕시코는 완전히 사기 모집이어서 한 차례로 끝났어요. 다행히. 그렇죠. 다행히 끝났는데 이제 거기 도착하신 분들한테는 한 차례로 끝난 게 정말 이제 오히려 더 불행을 가중시키는 일이었잖아요. 단절이 되니까요. 예,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 이제 에네켄이라고 부르는 그 선인장의 일종 그 식물이 뭐 멕시코가 사막지대가 많기도 하지만 그 떼약볕에서 일할 때 그 손이 다 망가지는 그런 그 험한 노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시가 많은 선인장이 가시가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걸 맨손으로 이렇게 예. 만져야 했으니 뭐 손이 다 이제 망가졌겠죠. 가정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완전히 게다가 뭐 이제 수가 좀 많기라도 하면 뭔가 좀 모여서 이뤄서 살 수가 있죠. 근데 한 차례로 끝나버렸으니까 그게 완전히 고립된 이제 한인들의 이제 사회가 만들어지고 농장주들의 이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조건 속에서 사실 이제 초기 그 미주 이민자들이 다 겪었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었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경신 참변이라고 1920년이죠. 만주가 아무래도 이제 독립군들의 근거지가 되다 보니까 학살을 합니다. 또 중국인과 이제 한국인의 이제 갈등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일제가 직접 학살한 내용도 있지만 한중 갈등 과정에서 한인들이 몰살을 당하거나 마을이 뭐 불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요. 많은 이제 국내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독립운동하겠다고 가기도 하고 예. 또 분자금도 모이고 무기도 좀 확충하고 독립군 세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1919년부터 20년 사이에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고 일본군이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을 눈의 가시로 여겼는데 만주 독립군들이 만주 우리 동포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주 독립군을 이제 자기들 말로 소탕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인들 말로는 그 삼광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광, 탈광, 소광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보이면 다 죽이고 한국인들 집은 다 불태우고 한국인들 집에 있는 가재도구는 다 빼앗는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 이제 경신참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또 그 여파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인들 사이의 갈등 또는 이제 새로 소련군의 이른바 일본군에 대한 지원의 문제 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독립군 부대 사이의 이른바 무장 충돌 이런 게 일어났던 것이 이제 그 유명한 자유시 참전이었죠. 그러니까 1920년대 3.1운동 직후에 이 독립운동이 고조되고 무장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피해는 이제 그 해외에 사는 우리 이 동포들이 입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 경신참변이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일본에 갔던 이제 우리 동포들 이야기죠. 지금 관동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을 때 처음에 누가 소문을 냈는지는 뭐 밝히지는 않았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일본군에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든가 뭐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뭐 죽였다든가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한국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보이는 대로 이제
그러니까 분풀이를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건데요. 그때 이제 일본어 한국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발음을 시켜봐서 잘 못하면 무조건 죽이고, 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박열 의사가 천황 암살 혐의로 살인 체포되는 것도 그때 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1923년의 네. 일이었고요. 그때 그 일본에 유학 가 있다가 바로 이렇게 귀국했던 분들, 뭐 나도향이라든가 김서월이라든가 전부 당시 일본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평생 그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할 수 없었다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참담한, 뭐 사실 7,000명 그러면 3.1운동 때 국내에서 일본 군병에게 살해당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소련 영내에서도 또 집단 순환사가 있었죠. 연해주를 근거로 해서 이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요. 1937년에 스탈린이 강제 이주 수십만, 지금 한 2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인 지도자, 고려인 지도자들 2,000명 정도를 숙청을 하고 하는데요. 당시 스탈린 정권이 발표하기로는 간첩 혐의, 사실 고려인 입장에서는 일본이 철천지 원수인데 일본을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어렵게 연해주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던 그 고려인들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서 내던져진 상태로 6,500km의 그 열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노인이나 또 아이들도 많이 가던 도중에 목숨을 잃었고요. 도착해서도 또 많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고려인들 만나보면 1937년, 1938년생이 드물다고 합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 한인 사회를 형성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고려인 사회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유명한 봉오동 전투의 이제 지도자셨던 이제 홍범도 장군도 그때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었고요. 예. 가장 가슴 아픈 지역이 이제 사할린이에요. 사할린이 그 전에는 이제 러일 전쟁 이후로 분할을 해서 이제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땅, 일본 러시아, 소련 땅. 그래서 거기 사할린에 있던 일본인들은 그 샌프란시스코 협정 이후로 다 귀환을 하고 무국적자로 이제 남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국교가 없다 보니까 북한으로도 일부 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소련이 됐다가 러시아가 됐다가 여러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 한 세대, 두 세대를 보낸 지금도 그 비극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좀 워낙 좀 덩치가 큰 영역의 우리 저 이민 사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한인 자치구를 갖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데, 그죠?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부르는 중국 내에서 이거 자체가 존립하겠느냐, 이런 이제 위기의식까지 그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국 쪽 교민 사회는? 이분들이 이제 동북 삼성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는데. 어느 나라 농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대도시로 가거나 또 외국으로 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다 된다는 장점 때문에 그쪽 기업으로 이제 대도시로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인구 비율이 30%에 뭐 미달하면 자치주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현재 있는데 미달하는 상태 아닌가요? 예, 미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뭐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독립운동 이민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이제 중국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이제 교포와 이제 동포 또는 교포와 조선족이라는 말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미교포, 제일교포에 대한 시선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같은 다문화 가정이라도 유럽이나 미국 쪽하고 결혼한 그 가족은 글로벌 가족이라고 그러고 동남아시아 쪽과 결혼한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식의 뿌리 깊은 사실은 뿌리 내린 차별의식 이게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인데도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는지에 따라서 이제 차별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제일 중국 동포 3세 장률 감독이라는 분이 이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주목할 만한 대사나 장면이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만주에 갔었는데 그분이 거기 눌러 앉았으면 나도 조선족이었어 3세가 됐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이제 동포분이 천대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윤동주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윤동주는 일본 형무소에서 숨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절을 만주에서 보냅니다. 그분의 친척이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해서 좀 차별하고 천대하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상해에 만들어졌고요. 안중근 일사가 돌아가신 것도 리순감옥이고요. 윤병규 일사가 폭탄 던진 것도 상해였었고요. 광복군이 활동한 것도 중국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중동포들 중에 상당수는 본인이 모르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다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동가 자체이기도 했고요. 또 경신참변 자체가 독립운동 후원자들, 독립운동 후원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후손들도 전부 사실은 독립운동 유공 관련자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고려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일동포분들인데요.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 시민권을 얻으면 축하하잖아요. 잘 됐다. 근데 제일동포가 일본으로 귀화하면 배신자 소리를 들어요. 그분들도 강제징용으로 갔다가 또 사정이 뭐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이 눌러 사는 건데 해방 이후 역사를 보면 제일동포가 모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 60년대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제 일본 자본 한국 수재가 가능해지면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한국에 돈을 가지고 왔던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로공단도 만들었고요. 뭐 88 올림픽도 성금을 내서 후원을 했고 신한은행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제주에 감귤 묘목을 보급한 것도 제일동포였고요. 그래서 이 참 역사를 알고 보면 제일동포를 무시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연이 다르고 사정이 다양해서 하나로 묶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한국 정부에 만약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좀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재외동포들에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국적을 얻은 동포의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외동포법을 1999년에 제정했는데 그 법도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합니다. 뭐 한인회를 지원한다든가 한글학교를 지원한다든가 모임들을 후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동포들을 초청해서 정체성이나 자긍심을 북돋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3세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일방이 한국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동포로 인정을 하는 게 이제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4세까지 나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체류 비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강제유지 80주년 때 입법 청원 운동이 많이 이루어져서 한시적 조치를 했고 그 3세 이후로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지금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좀 우리 현실적 조건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뭐 글로벌 시대에 앞으로 이민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변화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자세,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뭐 우리 가족이 외국에 나간 거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데 같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폭넓게 보고 길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뭐 믿음직한 나라, 신뢰 있는 나라, 가고 싶은 나라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압축한 게 포용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화해나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평화가 포용의 힘으로 이어지고 포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분들을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예. 어떻게 보면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넓고 길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지만 정말 우리 민족의 10%에 관한 이야기 좀 평소에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년, 사실은 몇십 년이라고 부르기도 좀 지나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해외 동포들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동포의 10%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외교적 또는 정치적 행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사담 이 얘기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해외 동포 정책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KTV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을 매주 만나 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우영의 사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